네, 27일 토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오히려 26일 금요일 글로벌 이슈보다는 진정한 2019년 하반기인 올해 8월달, 9월달, 10월달, 물론 전문가들은 야,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증시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미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글쎄요, 그까짓 금리 인하가 이 상황을 지금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관점에서 진짜 여러분들께서 하반기에 좀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을 미리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초에 주식을 하시던 아니면 경제를 공부하고 싶으시던 여러분들께서 직접 어떤 경제 일정들이라든가 이런 그 체크할 포인트를 탁상 달력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한번 체크해 봐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물론 촘촘히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든 아니면 제가 방송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전해드리던 여러분들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잊어버리지 않고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어제 방송에서 지금 유럽연합은 어이 영국 니네가 지금 영국 내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니까 우리가 10월 31일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줄게. 니네 영국 내에서 뭐 보수당, 노동당, 그 외 야당들, 그리고 보수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지금 나뉘고 있으니까 뭔가 영국 내에서 교통정리가 될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줄게. 아직까지 언제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미쓰리는 조심스럽게 10월 31일이 아니라 12월 31일로 해주지 않을까. 그런 배려까지 했습니다만 보리스 존슨은 아니 절대 나는 시간을 연장하고 자시고 없이 그냥 유럽연합이랑 협상 시도해보고 안 되면 죽기 살기로 10월 31일 날 무조건 예외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다고 했고요. 대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탁상 달력에는 10월 31일 영국의 브렉시트 괄호 열고 노딜 브렉시트 가능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아, 미쓰리 귀찮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세상에 돈 버는 일이 뭐 쉽습니까? 그죠? 예,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우리 속담에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워서 떡 드셔보셨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달력에다가 채워두어야 될 일정이 하나 생겼는데요. 라가르드 IMF 총재가 이제 ECB 드라기 총재의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IMF 총재는 자리가 비어 있게 되고요. 과연 누구를 IMF 총재로 앉힐까? 자, IMF에서는요. 우리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성과에 기반을 둔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선정해서 IMF 총재로 임명할 것이다. 라는 어떤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IMF 총재의 어떤 선출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고요. 10월 4일까지 일단 후보를 선정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일정을 진행할 거라고 하죠. 대신에 구체적으로 우리 IMF는요, 다음에 총재가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잠정 후보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회원국에서도 배출이 가능하다. 즉, 유럽에서도 나올 수 있고, 미국에서도 나올 수 있고, 뭐 아시아에서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렇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앞서 유럽연합에서는요, 일찌감치 G7 재무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뭐 때문에 열었습니까? 바로 IMF 총재 자리를 비유럽국에다가 뺏기면 안 된다. 최근 들어서 이 유럽의 위상이 좀 약해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IMF 총재 자리조차 IMF 총재는 그동안 계속 유럽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번에 라가르드 총재의 바통을 이어받을 새로운 IMF 총재가 유럽권이 아니라 다른 비유럽권에서 나오지 않도록 이견을 달리하지 말고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자 이러고 있죠 지금. 자, 유럽연합에서는요 5명의 후보에 합의를 했고요. 이번 달 말까지 즉 7월 말까지 한 명의 단일 후보를 선정해서 유럽연합이 그냥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럴 때는요, 또 더럽게 또 똘똘 뭉쳐요. 그죠? 예, 사람의 심리가 참 신기합니다. 자, 유럽연합에서 지금 5명의 후보에 합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5명 후보가 누구냐면, 네덜란드 출신의 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의장, 그리고 두 번째, 스페인 출신의 전 재무장관, 그리고 세 번째는 포르투갈 출신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의장, 예, 지금 현재 포르투갈 재무장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불가리아 출신 세계은행 CEO입니다. 자, 여러분들 뭔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미쓰리가 지난번에 이 얘기 해줄 때는 영란은행 총재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랬는데, 그죠? 그러나 이번에 유럽연합에서 합의한 5명의 후보 안에는 영란은행 총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뭐 당연하죠. 예. 10월 말일 날 유럽연합과 영국이 이혼하는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예외 없이 영국을 탈퇴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영국 영란은행 총재를 IMF 총재로 밀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영란은행 총재가 가장 강력한 후보다, 밀어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보리스 존슨이 선출되고 보리스 존슨이 난 무조건 10월 31일 날 유럽연합 떠난다라고 하자마자 아예 그냥 영란은행은 제껴버렸습니다. 예. 참 무서워요. 그죠? 예. 자, 과연 IMF 총재가 누가 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유럽에서 그 자기들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후보를 단일화했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했으니까 이 5명 중에 1명이 선출될 가능성이 예, 높겠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역시 과연 새로운 IMF 총재는 누가 될지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IMF 총재에 대한 선출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요, 또 이야기 나오는 대로 돈다방 미쓰리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뭐 영국과 이란의 긴장감 뭐 이런 얘기보다는 미국에 조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미국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지네들 꼴리는 대로 해석하거든요. 그럼 또 미쓰리는 또 그런 걸 못 보지 않습니까? 어디 미국 경제가 좋다고 그냥 폼 잡고 그래도 금리 인하할 거면서 이러면서 오늘 미국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과 유럽연합의 어떤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뭐 이런 것보다 지금 은근슬쩍 유럽연합은 각계전투식의 포지션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바로 디지털세죠. 뭐 미국이란 나라를 공격하기보다는 어떤 그물을 이렇게 쭉 해놓고 그물을 이렇게 걸러봤더니 그 그물에 걸린 기업들이 글로벌 IT 기업인데 대부분 미국의 공룡 기업들이더라. 자, 그 이름이 뭐니까 바로 디지털세입니다. 자, 연수익, 글로벌 연수익 7억 5천만 유로 이상,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들. 걔네들은 뭐 해야 돼요? 예, 프랑스 정부에다가 프랑스 내에서 발생되는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총 매출의 3%, 그러니까 뭐 순이익의 3%, 영업이익의 3%가 아니라 매출액의 3%면 사실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세를 2%로 지금 적용하기로 했고요. 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디 건방지게 나이 어린 마크롱 대통령 저놈 자식이 그냥 개겨.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프랑스 디지털세 관련돼서 보복 정치에 나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마크롱의 어리석음에 대해 상당한 보복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다. 나는 항상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 좋다고 말해왔다. 제가 와인은 잘 모르는데요. 얼마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정도 됐죠? 예, 그때
하도 제가 그런 걸 모르니까 와인을 한번 좀 배워볼까 해서 뭐 와인 모임 같은 데도 나갔었는데요. 그때 저도 사실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때 지금은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 와인의 어떤 그 무슨 대회 같은 거 그런 데서 오히려 프랑스 와인보다는 미국산 와인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 늘 좋다고 얘기했잖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자,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보복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미쓰리가 알고 있기론 프랑스 와인은 사실 이 와인이라는 상품이 프랑스산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사실 뭐 스페인산도 있고요. 뭐 여러 나라에서 그 와인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산 이 와인도 프랑스에서 만들고 있지만 어떤 그 관리는 EU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프랑스가 미국에게 디지털세를 부과하게 되고 미국은 거기에 대한 보복관세로 와인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유럽연합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죠. 자, 미국은 마크롱 대통령이 저놈 자식이 저기 어린 나이에 까부네. 너 가만히 안 두겠어. 그래서 지금 프랑스 디지털세에 맞서서 보복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미국의 2분기 GDP입니다. 제가 앞서서 과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그렇게 싫어할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에 4번의 금리 인상만 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2.9%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3% 이상 넘겼을 것이고, 자,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에 있는 동안에 기록했던 2.9% 최고치를 넘어서는, 즉 오바마를 이긴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저놈의 제롬 파월 연준 놈 새끼 때문에 2.9%밖에 되지 못했어. 자, 그런데 지금 올해 보아하니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2019년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3% 이상 보고 있습니다. 3% 이상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3% 이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자, 다행스럽게 2019년 1분기 때 GDP는 속보치가 3.2%가 나왔습니다. 제가 3.2% 나오면서 아마 이게 잠정치와 확정치로 넘어가면서 소폭 하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해드렸는데 속보치는 3.2였는데 잠정치와 확정치는 3.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시장에서 뭐 1.8, 1.9, 뭐 맥시멈 2.0, 사실 2.0도요. 최근에 나온 거고요. 1.8이 대세였거든요. 자, 만약에 2분기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1.8이 나온다면 3분기, 4분기에는 최소한 3% 중반대가 나와줘야지만 2019년도 한 해가 지나간 다음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 뭐 했을 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날 미국의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2.1%가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야, 1.8%보다 잘 나왔네. 야, 2.0보다 잘 나왔어. 라고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똥줄 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에서 다음 주에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연준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미 중앙은행 총재를 갈아치웠죠. 아, 저 새끼 저거 금리 더럽게 안 내리네. 야, 너 내려와. 그래서 임기 1년 남은 총재를 끌어내리고 부총재를 총리로 앉혀놨더니 세상에나 이 사람이 4.25%씩 금리를 인하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야, 중국은 시진핑이 금리를 쥐락펴락하는데 이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의 중앙은행을 그 국가의 어떤 그 리더가 쥐락펴락하고 있는, 즉 이 통화 정책이 독립성이 훼손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작년 12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경질설도 나왔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마 상당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분기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재선에도 힘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뭐 어찌 보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3번계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목에 걸고 싶어 하는 금메달이 예, 세 개가 있는데 뭐 하나가 더 있죠. 경제 대통령, 북한을 비핵화 만든 대통령,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을 누른 대통령,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 지금 메달이 4개가 필요합니다. 노벨 평화상은 북한이 미사일을 던져도 참고 또 참지 울긴 외우로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이란의 계기면 야 영국 니네가 나가서 좀 막아봐. 그리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 10월 달까지 즉 노벨 평화상 후보 발표될 때까지 버틸 거고요. 자,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은 뭔가 중국 저 새끼들이 저게 조금 뭔가 이상하게 구는데 안 되겠어. 정신 차리고 얘네 좀 조져야겠어라는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을 옹호하면서 김정은이가 혹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친서가 나는 트럼프 당신이 재선이 돼서 재선 임기 동안에 우리의 비핵화 문제를 계속 너와 얘기하고 싶다. 자, 재선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더 이상 아름다운 친서는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북한 문제는 시간을 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주가는 지금 27,000포인트 이상 올라가 있는데 주가도 주가지만 GDP 경제 성장률을 2.9%를 뛰어넘고 싶어 하는 거죠.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을 이기고 싶어서.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요. 미국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 2.1% 발표되자마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7월 달에 금리 인하 단행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후로도 금리 인하가 예상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시장 예상보다 그렇게 빨리 갈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미국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시장이 예상했던 1.8%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내년 1월 달 FOMC까지 뭐 5번의 회의가 남았는데 그중에 3번을 인하한다. 뭐 아니면은 9월 달에 50bp를 인하한다.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과도한 금리 인하보다는 조금 덜 인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안도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할까요? 2.9% 무조건 넘기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2.9를 넘기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목에 걸고 싶어 하는 이 4개의 금메달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제대로 목에 건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하나만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중국은 다른 나라니까 어떻게 하기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나와바리에 있는 거죠. 원래 나와바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중앙은행 총재는 확실히 행정부와 분리가 돼야 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따윈 생각을 하지도 않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를 조지느냐. 노벨 평화상이야 내가 참고 또 참으면 되는 거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 나와바리에 있으니 요 녀석을 내가 좀 쥐잡듯이 잡아야겠다. 뭐 그럴 가능성 예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따라할까봐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자 그리고 강달러가 싫죠. 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는 상당히 악재입니다. 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 유로존이랑 중국이랑 저 환율 조작하고 막 그러잖아. 지네들한테 유리하게 하잖아. 막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가 싫으니까 약달러 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나 보다. 우리는 그거를 우아한 얘기로 뭐 통화정책에 이 개입하려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를 약세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달러 정책 자체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다 내다 팔아버리는 것. 이 2가지 방법이 있죠. 이 2가지 방법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우리 이런 거 할까 생각 중이야 라고 얘기만 해도 이미 달러는 약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안 할래. 됐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우리가 가진 경제적 원칙은 환율 시장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환율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이야기를 좀 잠깐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다음 주 10월 31일 상하이에서 예정되어 있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뭐 대단한 합의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합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저희가 뭘까요? 뭔가 큰 결실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찌 보면 중국한테 약간 좀 구걸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어찌 보면은 미국이 어이 중국 니네가 이거 이행하고 만약에 이거 이행하지 않았을 때 뭐 강제 조항 뭐 이런 거 해서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푸시하는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에 중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콩을 사줘 말어 뭐 이러면서 그리고 미국은 야 중국 니네 왜 콩 안 사줘 뭐 이러고 있고 어찌 보면 미국이 중국한테 좀 애걸복걸하는 빨리 만나서 협상하자라고 했는데 중국이 전화통화로만 협상하고 얼굴 안 만나주고 그죠? 뭔가 미국이 중국한테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좀 쿨한 척, 약간 친데레는 아닌데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이번에 상하이에서 뭐 대단한 뭐 협상 결과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똥줄 타지 않아. 니네가 그날 상하이에서 콩 안 사준다고 해도 그날 중국이 콩 사주겠지. 콩 사줄 거야. 뭐 도장 찍어줄 거야. 이렇게 우리 바라고 있는데 우리 그렇지 않아? 그때 아무런 일 없어도 돼. 이렇게 상당히 쿨한 척을 합니다. 자, 이번에 상하이 협상은 주제가 뭡니까? 자, 콩 사주면 화웨이 풀어줄게. 자, 화웨이를 얼만큼 풀어줄지에 대해서 우리는 콩을 얼만큼 사줄까를 결정할게. 콩과 화웨이의 지금 줄다리기가 진행이 될 것 같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죠.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 뭔가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봐 정신 차리고 봤더니 중국 저것들한테 왠지 우리가 휘둘리는 것 같아. 자, 정신 바짝 차리자. 자, 그래서 중국을 겨냥해서 10월 달에 환율 조작국, 즉 콩한테 목숨 걸지 말고 그리고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부가 못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네 환율 조작했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유로화, 뭐 위안화 저것들이 다 그냥 환율 조작해가지고 막 그냥 그랬어 라고 얘기한 것을 시장에서는 유로화나 위안화가 그랬으니 이제 달러도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 환율을 조작하겠구나. 그런 카드를 내놓겠구나. 그래서 강달러 정책을 포기하겠구나. 달러를 매각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이거죠. 뭐 유로화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이 위안화 니네 환율 조작했네? 그러면 뭐예요? 10월 달에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 제출할 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이거 상당히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약간 긴장하고 있죠. 이게 무엇이냐?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 여기에 이제 한국도 거론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거론한 거는요. 뭐 김정은을 어떻게 좀 잘해봐줘. 뭐 이런 거. 예. 김정은이 미사일 쐈잖아 좀. 뭐 니네는 미사일이라고 얘기해놓고 나 트럼프는 지금 그거 미사일이라고 못한단 말이야. 내 입장 좀 생각해줘. 좀 잘해봐. 뭐 이런 어떤 압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중국이 원하는 건 미국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모든 지표나 이런 상황이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어요. 뭐 인구수는 이기겠죠. 대신에 중국이 원하는 건 어이 미국 우리 어깨를 나란히 하자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야 웃기고 있네. 야 태양에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있어? 어디 중국 깔어 이씨. 이거거든요. 자,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이거죠. 어이 중국 니네가 우리 미국과 어깨를 겨누고 싶어 하는데 야 니네 개발도상국이잖아. 아 개뿔도 아닌 게 야 니네가 우리와 어깨를 겨누려면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내려와야지. 뭐 우리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하면서 쪽팔리게 개발도상국에 가 있냐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중국을 별도로 거론하면서 불공정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90일 이내로 여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한국은요, 물론 뭐 모든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씩 전개 나가는 거지만, 이번에 개도국에 관련된 그 한국 포함한 내용은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압박한 게 아닐까. 예. 그러나 제가 어제 김정은이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정부가 잘만 요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중재에 좀 나서게 할 수 있는 뭐 당장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미국 뭐 기업들 내에서 오히려 한일 이런 그 무역 분쟁을 우려한다 뭐 이런 얘기. 마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원해서 하는 거야 뭐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은 멘트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려나 물론 쉽진 않은 일입니다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철저하게 중국을 겨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국 니네가 우리랑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원하면서 쪽팔리게 개도국에 가 있냐? 개도국에서 내려온 다음에 우리랑 얘기하자 뭐 이런 것. 자, 보세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강달러 정책 포기하지 않고 달러를 내다 팔지도 않고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는 중국이 환율 조작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10월 달에 환율 보고서에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죠. 그리고 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내려놓게 할 가능성도 높죠. 어찌 보면 바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만히 보아하니까 중국 저것이 나를 가지고 노네? 내가 휘둘리네?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반격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준, 미국 경제성장률 2.1% 이거 여기에 관련돼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마 다음 주에 들들들 볶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아주 신기하게 미국은 금요일 날 증시가 상승 마감합니다. 마치 작전할 때 종가 관리식으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히 힘듭니다. 2019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중심만 못 갔다. 미국은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헛소리를 남발하는 증권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증시를 해석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골로 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번에 울었다, 뭐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증권사 입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 잘못일까요? 누구 잘못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다방 미스리가 좀 빨리 커가지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좀 초대해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좀 그런 얘기 좀 끌어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 제가 힘이 없네요. 자, 오늘 토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7월 28일 7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 지난주 한 주 동안 글로벌 이슈 뉴욕 증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어서 날씨가 더워서 바빠서 휴가 중이어서 뭐 그러실 수 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고요.
여러분들이 경제를 아시기 위해서, 주식을 아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증시 돌아보기, 저는 일주일 방송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거의 원고가 10페이지가 넘는 그 원고를 직접 손으로 써서 준비하는 이유, 예,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일요일 날 못 들으시더라도 꼭 나중이라도 한번, 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8일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 뽀송뽀송한 하루 되시고요. 뽀송뽀송하게 돈다방 미스를 좋아요 뿅뿅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